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노인복지시설 실무를 함께 공부하게 될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이버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서로 얼굴 보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실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서 노인복지 현장에 가셨을 때에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과목에서는 우리가 어디 김씨고 어디 이씨고 이렇게 우리 뿌리를 찾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찾아가듯이 사회복지 시설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네,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고요. 또 법인 자체가 아닌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죠. 이렇게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본 수업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이해인데요. 네, 좀 분량이 많아서 1주차를 1강과 2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주차 1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개념은 법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단체에게 일정한 법인격을 부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의 자연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한테 인격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인격이라는 인 자체가 사람 인자예요. 물론 그렇다고 동물들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들으면 난리가 날 얘기죠. 무시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처럼 뭔가를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듯이 그런 인격들을 자연인, 사람에게만 원래 있는 건데 단체에게 그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인간 이외의 어떤 단체나 조직에게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와 의무와 권리와 절차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무형의 인격체라는 거죠. 사람은 딱 보면 사람의 이 외형이 눈에 보이잖아요.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의 인격체예요. 근데 법인은 무형이에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를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그냥 인격체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모임 자체에 대해서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주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장학금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장학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얼마 있냐 그 돈에게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은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원래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부여가 된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이 아닌 단체, 형태도 없는 단체에게 부여를 했다는 거죠. 특히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네, 사람으로 구성이 된 단체에게 인격을 부여한 건데요. 이 사람이라는 개념이 오늘은 ABCD가 모이고 내일은 EFG가 모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일정한 회비를 내고 ABCD가 계속 가는 거예요. 회비라는 게 없으면 이번 달에는 나갔다가
다음 달은 쉬었다가 이렇게 강제성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조직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은 뒤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권리와 의무가 있죠. 우리에게 가진 권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고요. 우리가 질 좋은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권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의무가 발생을 하죠.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있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어떤 이런 의무들, 또 준법의 의무가 있죠.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도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장 다 본인 명의로 있으시죠? 또 그리고 그 통장에 돈도 있으시죠? 신용카드도 있으시죠? 법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끔 우리 뉴스에서 법인카드를 법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 이런 내용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도 있죠. 법인세. 물론 요즘 법인세가 많이 인하가 됐긴 했지만 그냥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세금을 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하여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하죠. 우리 사람도 타인과 어떤 계약을 맺는다던가 아니면은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벌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법률에 대한 행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행위 능력을 불법으로 했을 때 불법 행위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우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시켰다던가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피해를 입혔다던가 법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누구누구가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혹은 어느 기업을 상대로. 바로 이게 국가도 그렇고 법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있다 보면은 각종 이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치매라던가 파킨슨이라던가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걸로 인해서 거동도 불편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신 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하여서 이제는 인지 능력은 물론이고 행동, 거동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죠. 민첩하지가 못하고 또 판단력도 많이 흐려진 상태여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물론 우리가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은 개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를 책임지진 않죠. 개의 주인이 견주가 책임을 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물론 법인의 대표가 그것을 합니다. 법인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위자료를 주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개에 대해서도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개가 물었으면 개 주인이 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인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구분하는 기준이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겼습니다. 먼저 법인격을 보면서 공법인이냐 사법인이냐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이 되면 공법인이고요.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면 사법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옆에 있는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관계가 복잡해져서 이제 획일적으로 기준을 나누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이런 곳은 우리가 보통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목적, 국민 전체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민의 목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됐고요. 일반적으로 이 공법인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는 사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사법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법인을 구분을 하시고 그 공법인이 아닌 나머지는 사법인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법인에는 회사라던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속한다는 거죠. 민법과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거. 자, 두 번째는 영리를 추구하냐, 추구하지 않냐에 따라서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나누게 됩니다. 설립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거. 어쨌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 뭐 집도 사고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영리 추구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 뭐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언회사 등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예요.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거죠. 학술이라든가 종교, 자선, 기업,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우리 보통 사회복지 법인들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 왜 동네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바자회 이런 거를 해서 몇백만 원 벌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가 목적인데 영리를 추구했네? 이거 불법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그 추구한 영리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음 사회복지 사업에 쓰여진다면 이것은 우리는 영리 추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땅을 파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직원의 인건비를 위해서 또 사회복지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영리는 우리는 영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우리 신문을 보시면은 무슨 기업에서 이번 달 아니 올해 얼마의 수익을 남겨서 영리를 추구해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얼마씩 준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추구한 이윤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네, 분배를 해서 직원들에게 얼마씩 주는 거죠. 성과에 따라서. 이것은 영리법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같은 법인은 이윤을 남겼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다음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누군가의 주머니로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긴 이윤으로 뭐 수고했다고 회식 정도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얼마씩 뭐 n분의 1로 준다던가 이것은 이익 분배라는 거죠. 이것은 영리법인이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추구한 이윤을 어디에 쓰느냐 또 그 이윤을 분배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법인의 형태를 보면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자,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 예를 들었죠. 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양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데 뭐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뭐 할 수 없다던가 이랬을 때에 그 학생을 선발하여서 장학금을 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주려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후원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이 돈 자체가 그게 어떤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기 위한 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거죠.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에 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의 자격을 주는데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교재에는 YMCA가 나왔는데요. YMCA 단체가 법인인 거지 YMCA에 구성되어 있는 회원 한 명 한 명이 법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 달에는 ABCD가 회원이었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회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단법인을 세울 때는요. 일정하게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몇 명인가, 정회원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회비 같은 게 없으면은 중도에 이탈되거나 네, 이렇게 누락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사단법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회비를 낸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그 단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법인이냐 사법인이냐를 보고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공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국은행 같은 거. 그리고 사법인은 공법인이 아닌 모든 법인은 사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리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는데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로 쓰이기 위한 이윤 추구는 우리는 이윤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그 추구한 이윤을 가지고 분배를 하느냐, 분배를 안 하느냐를 또 본다는 거죠. 이것을 구성원들에게 조직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면 이것은 영리법인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윤을 얻은 거잖아요. 하지만 비영리 부분은 추구한 이윤을 가지고 다음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운영비라던가 이런 거에 쓰게 되면 이것은 이익 분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했다.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추구한 이윤을 뭐 관장님이 다 가졌다. 혹은 직원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줬다. 네, 이거는 불법이죠. 네, 그렇게 분배를 하냐 안 하느냐 추구한 이윤을 그 영리를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의 인격을 부여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인격을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인 단체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회비를 가지고 일정하게 소속감을 가지고서 구성원이 수시로 탈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구성원이 쭉 갈 수 있는 그런 사단법인에 우리는 법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인격을 부여하는 만큼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에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는 영리법인도 있어요. 또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 또 한 가지,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이거든요. 주식회사 같은데 뭐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다. 그 가운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등 무궁무진하다.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보면 있잖아요. 구립, 시립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는 특별법인입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얘기하는데요.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 국가 중요 시책 등에 의한 것이고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예로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뭐 기본소득이 부여되었죠. 우리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이렇게 준 적은 없었어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준다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특별법에 뭐 자연재해라던가 천재지변 이런 거에 의해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한다던가 한시적으로 뭐 언제까지 무엇을 감면해 준다던가 이렇게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동안은 이거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태가 사태로 심각한 만큼 무언가 좀 특별하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생활이 소득이 줄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고 전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기본소득 혹은 재난지원금을 부여하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와 공익,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국가의 중요 시책인 거예요.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안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누구 하나의 힘으로 혹은 어느 자치단체 하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날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 뭐 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의 뿌리, 조상, 호적, 족보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시설을 가든 모든 시설이 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성들을 보는 걸로 할 거고요. 우리 이제 중간 정도부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과 동시에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을 갖추었다 그러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뭐 반드시 사단법인이다. 반드시 재단법인이다. 이게 아니라 일단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면 어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입소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의 조직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춥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추구가 아니죠.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의 삶에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도 갖춥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도 있지만 공익, 공공의 이익이죠. 국가에서 전부 다 커버할 수 없는 노인 문제를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노인분들이 가정에 계시게 되면은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은 노인을 부양하는 거에 매달려야겠죠. 근데 그것을 국가가 대신 우리에게 위탁을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하면 좋은데 모든 시설을 다 국가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성격, 동시에 비영리법인 또 공익법인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양한 법률로 구성된 규정을 가진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권리와 의무의 주체. 참 말이 어렵죠. 먼저 다양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로 가게 되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계시려면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복지를 하시든 노인복지를 하시든 장애인복지를 하시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면 사회복지 사업법의 영향을 받아요. 자, 우리처럼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혹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려면 우리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받겠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시거나 아동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겠죠. 이렇게. 또 노인복지시설은 최근에 2008년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 아래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을 받죠. 만약에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받으시겠죠. 또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다 보면은요. 노인분들이 이제 빈곤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국민기초생활보호법도 적용을 또 받으시고요. 또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던가 혹은 목욕을 시킨다 이렇게 하다가 다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직원들이. 이러면 또 우리 산재보험법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산전후 휴가를 갔다. 육아휴직을 갔다. 이러면 또 우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도 하는 거죠. 또 근로기준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로 구성된 규정을 가진 근데 우리는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졌어요.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홍길동, 성춘향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 누구누구 사회복지사. 우리는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을 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거죠. 이분들이 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있게 되면은 제너럴리스트,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시설법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이면 우리는 지원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선교사, 파송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은 선교 현장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시고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또 구제 사업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국에 남아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거나 물질로 우리는 후원을 해요. 우리는 그분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시설법인이에요. 그런데 시설법인들을 지원하는 목적에 있는 것은 지원법인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죠. 우리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길을 가다 보시면은 승합차, 요즘에는 경차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의 열매 그림 있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은 어느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련된 자동차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외출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소속감이 없어지게 돼서 이번에 장애인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나가려면 일단은 차량 지원이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분명히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세요라는 목적으로 프로포절을 제출을 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우리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프로포절 작성법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내게 되면은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던가 예산 같은 게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 또 이 사업을 할 인력까지도 그러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뭐 차량을 지원해주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원법인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우리가 제공받으면은 그 지원받은 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지 이것이 관장님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거 가지고서 다음 사업을 위해 쓰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쓰였다. 그래서 가끔 우리 보면은 왜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복지관이 그 돈으로 관장님 차를 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관에서 이용자, 클라이언트에게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사거나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는 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제 바리스타 과정을 이제 해서 어떤 취업도 도모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프로포즈를 써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커피 볶는 기계를 지원받은 곳도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은 성과 측정이 어렵고 공공적, 사회적 성격을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방금 제가 얘기한 장애인들 나들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면 그 나들이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주겠다. 그럼 소속감을 주었나 안 주었나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삶의 질을 향상했다. 그 삶의 질 향상을 뭘로 보겠냐는 거죠. 삶의 질이라는 것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를 삶의 질로 볼 것인지도 그 개념도 애매모호하지만 그 애매모호한 개념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떤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 어르신을 부축해서 화장실을 모시고 갔어요. 자, 이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은 이상 또 그 장면을 누가 보지 않은 이상 이 어르신을 사회복지사가 모시고 갔는지를 입증할 길이 없어요.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어르신이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셨는데 간식을 드시면서 옷에 흘리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맨발로 막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새카매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르신의 보호자가 왔는데 보니까 옷이 더럽고 발바닥이 새카매요. 어머, 여기는 목욕도 안 시키고 옷도 안 갈아입히느라고 오해를 하시겠죠. 보호자님, 저희가 방금 목욕해드렸고 옷 갈아입혀드렸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장면을 CCTV로 찍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인권 침해거든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특히나 정서지원 서비스 같은 거, 어르신이 우울해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벗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딱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입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펜을 만드는데 1분에 1개씩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해 보니까 기계가 없을 때는 1분에 1개씩 만들었는데 기계를 들여놓은 다음부터 1분에 2개씩 만들더라. 네, 성과가 배가 된 거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측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입증할 길이 없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이용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우리는 족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법령과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관련 법은 민법. 우리는 왜냐하면 사법인이기 때문이죠. 또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을 가든 우리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노인복지에 가시면 그 분야별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 분야에 가시면 장애인 관련 법들, 이렇게 기본적인 이 법 말고도 사회복지 사업 분야별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도 있고요. 또 거기에 종사자에 관한 법률도 있다는 거죠. 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은 산재보험법에 또 적용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얽혀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한 10년 된 자료여서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 자료라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 2, 3년 된 자료예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늘었겠죠. 특히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긴 이후로 크고 작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법인이 이들을 지원해주는 법인보다 월등하게 많죠. 그 수로 보면은 거의 한 7배?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원법인에 비해서 시설법인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고르게 지역이 다 분포가 됐죠. 제일 많은 경기, 서울, 강원, 충남, 전남, 경남까지 골고루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요. 역시나 월등하게 시설법인이 많고 또 시설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법인의 숫자도 많습니다. 서울에 가장 많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법인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런데 세종시는 시설법인 자체도 적죠. 물론 이게 지금 몇 년 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생겼겠지만 20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지원법인보다 시설법인의 수가 월등하게 많다라는 정도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제 뿌리를 알고 조상을 알고 호적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시설로 갈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시설로
설치를 해놓고서 그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포교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단계를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내놓고 그 안에서 뭐 성경 공부를 했다, 포교 활동을 했다, 다단계 사업을 했다, 불법 뭐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로부터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해결과 예방에 필요한 제반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끊어서 볼게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 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제 노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직장을 잃었어요. 이렇게 질병이라던가 빈곤이라던가 노령이라던가 실직이라던가 이런 걸 지금 이미 당했어요. 직면했어요. 그런 사회적 약자는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로 그들을 원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국가에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있지만 국가에서 이 정책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런 사회적 약자를 커버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국가의 정책으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는 이 사회적 약자를 우리는 원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 현재는 사회적 위험을 닥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다 늙을 거잖아요. 다 늙으면 우리 병들잖아요. 질병이라는 거, 노화라는 거 피할 수 없는 단계예요. 또 실직이라는 거, 지금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실직될 줄 몰라요. 요즘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이 직장에서 20년 일했어요. 30년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는 직장의 유목화. 평생 직장을 5번, 6번을 바꾼대요. 이렇게.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40대에 뭐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막 이러고 나가라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더 심해졌죠. 이런 것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거. 우리 장애라는 부분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인 분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더 많다고 하죠. 누구도 우리는 장애에 대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들까지 해결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에 비하면 현장에서의 처우라던가 급여는 너무 낮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과연 누가 운영할 수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개인, 회사 등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19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한해서는 허가나 인가사항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은 신고제였어요. 신고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나 오늘 늦어요 라고 그냥 카톡 하나 띡 보내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신고제예요. 그런데 엄마 나 오늘 좀 늦게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서 엄마가 그래 알았어. 허락을 받는 건 바로 허가제, 인가제입니다. 이제 보육 같은 경우 물론 모든 사회복지시설 파트가 다 그러지만 보육이라던가 뭐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런 곳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린 사회적 약자가 근무하는 곳일수록 조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학교에 들어올 때 항상 성범죄 관련 그 조회 동의서를 내거든요. 어, 뭐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릴 때에 혹은 학생 시절에 성희롱이라든가 성폭행, 뭐 성추행 이런 거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고 나아가서는 아이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학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노인학대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학대의 이런 기억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사실 모든 기업이 다 그러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폭력이라던가 학대라던가 뭐 성문제라던가 횡령, 배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거의 거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민감하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사회복지사가 왜 저래? 뭐 교회에서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뭐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규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주 1강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사회복지법인의 이해라는 내용이 좀 제가 길어서 1강과 2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두 번에 걸쳐 갖고 이제 수업을 하실 건데요. 좀 분량이 많고 재미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누구고 우리의 본이 어디고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굉장히 따분하고 단어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을 하고 나가야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며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받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젠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설립에 대한 부분들 제목만 들어도 따분할 것 같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1주차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